여보, 나 아직 살아있어. 날 좀 꺼내줘. 새벽 2시 47분에 올린 휴대폰 알림이었습니다. 처음엔 스팸 메시지인 줄 알았죠. 하지만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 해수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던 장례까지 치른 제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다시 읽는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진짜 제 아내가 보낸 것이라고. 아내는 늘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여보, 늦어, 사랑해, 조심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작은 습관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파주시 신곡업 안의 친정집이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 친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양옥집은 조용했고 모든 창문이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평소 새벽 기도를 드린다던 그 집이 이렇게 적막한 건 이상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 반응이 없었죠. 이상하네. 분명 누군가 있을 텐데 그때 집 뒤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담장을 넘어 뒤로 돌아가니 부엌 창문 하나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닫이 창문이었습니다. 살짝 밀어보니 잠겨 있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거실로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 박영숙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위가 왜 이 시간에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였습니다. 5년 전 장례식 때와 똑같은 톤이었죠. 창무님, 혜수가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모원 헛소리를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혜수가 어디 있냐고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안방에서 장인 이만석 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밤중에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고성방가를 하다니 사위된 자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울. 이만 짓입니까? 이울. 이울. 제 아내가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죽은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고요? 정신병원에 가보기에 장인의 비아니한 거리는 투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혜수가 정말 죽었다면 시신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5년 전에 당신들이 관도 열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믿음이 부족한 자가 믿음은 무슨 지금 당장 이 집을 다 뒤져볼 겁니다. 그 순간 장인이 벌떡 일어나다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위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장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우리의 수는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한 걸음 다가서자 장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안방, 작은 방, 다락방, 하나씩 문을 열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제 뒤를 따라오며 계속 항의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안방 장롱 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벽지가 겹쳐진 부분이 있었고 그 아래로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죠? 장롱을 밀어내자 그 뒤에 작은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자물쇠 2개로 잠겨 있었고 문 위에는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정화 중 방해 금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장인과 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그냥 창고.
창고에 왜 이런 글을 붙여놔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연장을 가져와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하면 안 돼. 장모가 비명을 지르며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깜빡거리는 형광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달에 쇠사슬에 묶인 채 하얀 천을 입고 바닥에 누워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수야,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이 마르고 창백해진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제 아내였습니다. 정호 씨. 정말 모았구나. 그 순간 뒤에서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 아이는 아직 정화가 끝나지 않았어. 데려가면 안 돼.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장인 장모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25년간 강력계 형사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건 나중에 말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먼저 제 아내를 구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올 때까지 제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걸 그들도 느꼈을 겁니다. 지하실에서 아내를 발견한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마치 들킨 범죄자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쇠사슬을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자물쇠가 아니라 산업용 체인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도구 없이는 끊기 어려운 종류였죠. 혜수야, 괜찮아? 아픈 곳은 없어? 물물 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상태였을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약 10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작은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었고 한쪽 벽에는 이상한 글귀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악마는 대물림된다. 정화의 불이 필요하다. 재물은 숨겨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화 2019년 8월 15일, 두 번째 정화 2020년 3월 1일, 세 번째 정화 2021년 12월 25일, 마지막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장인을 돌아보면 물었지만 그는 입을 다물어 있었습니다. 장모는 한술 더 떠서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죠. 주요,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주요, 시험에 들게 하지마. 없어서. 기도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 설명하세요. 그때 지하실 구석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들, 촛불, 성경책, 그리고 의료용품들. 사진을 들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이 지하실에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5년 전 날짜였습니다. 바로 아내가 사고로 죽었다던 그날이었죠. 이 사진들은 뭡니까? 5년 전부터 우리의 수를 여기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물건들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성경책은 특정 구절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로 대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재물을 들여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료용품 옆에는 작은 약병이 있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약물이었습니다. 약까지 놔뒀네요. 설마 우리 혜수에게 이런 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장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난리를 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게. 기도요? 이게 기도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장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그 아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다고요? 악한 영향.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처음으로 장인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악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말이에요. 대대로요. 제 아버지도, 제 할아버지도 모두 그렇게 하셨어요. 이 집 지하실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 곳곳에 손톱으로 긁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죠. 엄마 미안해. 나 여기 있어 살려줘. 아내만의 글씨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글씨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 다른 사람의 글씨였죠. 언니를 기억해줘. 20년째 여기 있어.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 글씨들은 뭐예요? 우리 해수마이고 다른 사람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장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도 그랬어요. 하지만 언니는 이미 떠났어요. 언니요? 혜수 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갔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마 혜수 언니도 여기서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대물림을 끊으려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족은 대대로 자신들의 딸들을 이 지하실에 가두고 정화라는 명목으로 학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전 아내 교통사고 사망도 거짓이었습니다. 아내를 이곳에 감금하기 위한 조작이었던 거죠. 그럼 5년 전 장모식은 뭐였어요? 과안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고요? 빈관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열어보려고 해서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5년 전 장모식 때 제가 관을 열어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극구 말렸는지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내야 한다. 육신은 이미 껍데기 예뿐이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장인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신고하면 안 돼. 하지만 저는 그를 간단히 제압했습니다. 25년간 형사 생활을 한 사람이 노인 하나 못 막을 이유가 없었죠. 지금까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군요. 제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감금상의 사기, 그리고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가 뭔데? 그건 경찰이 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차갑고 매받나 있었습니다. 혜수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호 씨, 나 정말 5년 동안 여기 있었어?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 결혼 기념회도 내 생일도 다 못 보낸 거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년간 혼자 챙겼던 모든 기념회들이 떠올랐거든요. 혜수야,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러자. 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호 씨,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어떻게 만나는지 기억나? 그 순간 7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8년 전 2016년 봄, 그날은 제가 형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연달아 어려운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지쳐 있었죠. 그런데 자료를 찾으려고 들른 도서관에서 혜수를 만났습니다. 혜수는 아동심리학 책을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린이집 교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죄송한데 혹시 이 책 다 보셨어요? 제가 범죄심리학 책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안에 여기 있어요? 경찰관이세요? 형사입니다. 와, 진짜 형사님이 시구나. 신기해요.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혜수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관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멋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여요. 그때 혜수의 표정이 참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그럼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혜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걱정할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안전을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거든요. 3개월 후 혜수와 저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연쇄살인 범 검거 작전 중이었는데 용의자가 인근 상가로 도주한 거였어요. 유영사님 배급이 올 때까지 대기하세요. 하지만 용의자가 시민들을 인질로 잡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추격 중에 용의자가 갑자기 칼을 꺼내 제게 덤벼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피했지만 넘어지면서 무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용의자가 칼을 들고 저에게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요, 신고해 주세요. 빨리요. 경찰관이 위험해요. 칼 등 사람이 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용의자는 당황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혜수였어요. 마침 근처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었던 거죠. 정호 씨 괜찮아요? 혜수 씨 어떻게 여기에 다행이에요.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혜수가 즉시 제 상처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제게 늘 지켜줬습니다. 혜수 씨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조심해요. 제가 항상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제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또 다른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수사 중에 용의자가 독을 탄 커피를 제게 건넨 거였어요. 다행히 조금만 마셨지만 갑자기 어지러운 거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마침 혜수와 약속이 있던 날이었어요. 정호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괜찮아?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이건 괜찮은 게 아니야. 눈동자도 이상하고 이 반응은 그냥 피곤한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독성 물질에 노출된 거 아니야? 혜수는 즉시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이분 독성 물질 중독 의심됩니다. 즉시 위세척 필요해요. 혜수의 빠른 판단 덕분에 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혜수야, 또 나를 살려줬구나. 바보야, 당연한 거지. 내가 당신을 잃을 순 없어. 그때부터 저는 혜수가 제 운명의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번이나 제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었거든요. 혜수야, 나와 결혼해 줄래? 정말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평생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간호사고 당신은 위험한 일을 하는 경찰관이고 그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더 좋잖아. 넌 사람을 살리고 난 사람을 지키고. 혜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끼끼.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우리 부모님께는 경찰관이라고 하지 마세요. 공무원이라고만 해주세요. 왜? 우리 부모님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위험한 직업이라고 하면 반대하실 거예요. 알겠어. 그렇게 할게. 2017년 3월 혜수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수와 교제하고 있는 윤정호입니다. 아직은요, 직업이 뭐예요? 안정직입니다. 장인은 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공무원이라는 말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안정적이겠네요. 우리 혜수를 잘 부탁합니다. 하지만 장모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2017년 5월 20일, 우리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정호 씨, 나 진짜 행복해. 드레스를 입은 혜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평생 너만 사랑할게. 약속해. 힘든 일 있어도 서로 의지하기로 약속해.
그때 우리는 정말로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신혼집에서 우리는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정호 씨, 우리 아이는 몇 명 낳을까? 내가 원하는 만큼 2명 정도, 오빠 여동생 이렇게 좋지. 그럼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야겠네. 응, 마당 있는 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상상해봐. 그런 대화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혜수가 자주 친정에 불려갔습니다. 또 가야 해.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인데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럼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여자들끼리 이야기할 것도 있고 그때마다 혜수는 친정에서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혜수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호 씨, 내가 만약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궁금해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 100년으로 할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혜수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1년 후 혜수가 갑자기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호 씨, 아이를 좀 늦게 가져도 될까? 왜, 몸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괜찮아. 우리가 준비됐을 때 가지면 되지.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장모가 아직 정화가 덜 됐다며 아이가 있는 것을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결혼 2년차 혜수의 변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밤이 자주 악몽을 꿨어요. 안 돼, 가지 마. 혜수야, 괜찮아. 꿈이야. 정호 씨, 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잘 모르겠어. 그냥 무서워. 그때 제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리고 5년 전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정호 씨, 불꽃놀이 정말 예쁘다. 그러게, 내년에도 같이 보자. 내년에는 아기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 혜수가 제 팔짱을 기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미래가 무한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야,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정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지금요? 왜 갑자기? 네, 알겠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급하게 오라고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그럼 빨리 가자. 우리는 급하게 파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족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했었죠.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세요? 아, 정수야 왔구나. 아버지는 병원에 가셨어. 그럼 우리도 병원에 가야죠. 아니야, 너희는 집에서 기다려. 내가 다녀올게. 그때 장모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응급실에 갔다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너무 침착했거든요. 그날 밤 정수와 저는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야, 장모의 비명소리였습니다. 급하게 일어나 보니 정수가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정수야,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장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 차로 바로 병원에 가자. 그게 더 빨라. 그때도 이상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119를 부르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당황한 상태에서 저는 장모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정수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장모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주요, 이 아이를 받아주옵소서. 주요, 이제 정화의 대가 되었나이다. 그 기도가 왜 이렇게 이상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심정지가 온 지 오래된 것 같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부검을 해봐야 하지만 부검은 안 돼요. 갑자기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검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장례는 장인과 장모가 주도했습니다. 사위,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관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장례식당일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관을 열어서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인이 성경을 들고 제 앞을 막았습니다. 사위, 믿음의 눈으로 보내야 합니다. 육신은 이미 썩어가는 옷에 불과해요.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얼굴은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저는 아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고 그대로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죠. 이제 정수는 하늘나라에서 평안할 거예요. 장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눈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연기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매년 정수의 기일이 되면 장모가 추모제를 지내자고 했습니다. 혼이 아직 안정되지 못했어요. 기도를 통해 평안을 찾게 해줘야 해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기도교도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장모가 계속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매년 8월 15일 친정집 거실에서 정수를 위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추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찬성가를 부르는 형식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주요 정수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살아있는 정수를 지하실에 가둬놓고 저에게는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5년 동안 매년 그 추도식에 참석하면서 저는 정수가 정말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바로 그 집 지하실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살아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거는 비어 있었겠죠. 혜수는 이미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을 테니까 사위 올해도 와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이죠. 혜수가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야. 그들이 하늘이라고 할 때마다 혜수는 바로 발밑지하실에 있었던 거였어요. 매년 제사를 지내면서 저는 혜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혜수야, 보고 싶어? 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나중에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을게. 그런데 혜수는 죽지 않았어요. 바로 제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던 거예요. 혜수야, 정말 미안해. 5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난 위에서 아니야, 정호 씨, 당신 잘못이 아니야. 혜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당신이 매년 오는 걸 알고 있었어. 위에서 당신 목소리가 들렸거든. 정말 능 그 목소리 듣고 버텼어. 언젠가는 당신이 나를 찾을 거라고 믿었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아이들도 마당 있는 집도 함께 늙어가는 모습도 모든 것이 이 지하실에서 멈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5년간의 감금도 사이비들의 조작도 이겨낸 거니까요. 혜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호 씨,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부모가, 아니 저 사람들이 너무 치매냈어. 그때 위층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날 거야, 혜수야. 하지만 아내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호 씨, 혹시 저 사람들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경찰이 지하실로 내려오기 직전
장인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벽구석에 숨겨진 작은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러자 어디선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뭘 한 거예요? 신호를 보낸 거야. 무슨 신호요? 장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이 지하실에 도착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5년간 이곳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장례식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일단 피해자부터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조사가 필요하니 동행해 주세요. 하지만 그때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왜 여기 있어? 형제님들 빨리 내려오세요. 사탄의 무리가 침입했습니다.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위에 누가 더 있나요? 장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형제님들, 이제 마지막 정화의 시간입니다. 방해하는 자들을 막아주세요. 그 순간 계단 위에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여. 사탄의 종들아, 물러가라. 정화의 재물을 건드리지 마라. 그들이 일제히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다수의 군중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입구를 막기 시작했죠. 아무도 내보내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60대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더군요. 나는 목사다. 이 일은 우리 성스러운 의식이니 방해하지 마라. 의식이라고요? 사람을 감금하고 학대하는 게 의식이라고요? 제가 소리쳤지만 김 목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이 아이는 우리가 30년간 준비해온 특별한 존재다. 30년이요? 이 아이 안에는 우리 교단을 망치락한 영이 들어있다. 그래서 정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저를 여기 가둔 사람이에요. 김 목사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수야, 아직도 정화가 완료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탄이 너를 이용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다. 정화라는 게 대체 뭡니까? 이 아이 안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증조 할머니도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리 교단의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일이 몇 대에 걸쳐 이어져 온 조직적인 범죄라는 뜻이었거든요. 경찰관이 김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종교의식이라고 해도 사람을 감금하고 해치는 것은 범죄입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세요. 하지만 김 목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님, 우리는 법적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 자유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종교적 자유가 범죄를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라고 누가 정했나요? 피해자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 김 목사가 교묘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저 여성은 우리 교회의 자발적인 신동입니다. 스스로 정화 과정에 참여한 것이죠. 자발적이라고요? 쇠사슬에 묶여서요. 그것은 명상과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외부의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말이죠. 아마 법적으로도 빈틈없이 대비해 놨을 겁니다. 종교의식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포장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김 목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누구입니까? 무슨 권한으로 우리 교회에 침입한 것이죠? 저는 혜수의 남편입니다. 남편이라고요? 하지만 혜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도 했습니다. 공식 기록이 다 있어요. 순간 경찰관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여성이 5년 전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건가요? 김 목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모든 서류가 다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수연 씨는 2019년 8월 15일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죠. 그럼 이 여성의 신원은 뭐죠? 정말 해수연 씨가 맞나요? 그 순간 아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예요. 해수예요. 주민등록번호도 말씀드릴까요? 하지만 김 목사가 차단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성은 우리 교회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라고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자신을 죽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다군요. 경찰관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김 목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제 정체를 밝힐 때가 왔다고 말이죠. 잠깐만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저는 25년간 강력계 형사로 일했던 윤정호입니다. 그 순간 김 목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종교사기 사건을 수십 건 담당해 봤습니다. 경찰관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사님이셨다고요? 해직했지만 경력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감금이 아닙니다. 저는 김 목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사기와 학대, 그리고 공문서 위조까지 포함된 중대 범죄입니다. 제가 형사 출신이라고 밝히는 순간 지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목사의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굳어졌고 장인과 장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사라고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특히 종교사기와 조직범죄를 전담했죠. 저는 주머니에서 퇴직증명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의 수법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김 목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사 출신이시라고요? 하지만 이미 퇴직하셨잖아요. 더 이상 권한이 없는 거 아닌가요? 권한은 없지만 경험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관찰한 것들을 말씀드리죠. 저는 천천히 지하실을 둘러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 지하실의 구조입니다. 방음시설이 완벽하고 환기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요. 이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최소 몇 년은 준비한 거죠. 김 목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의 기도실입니다. 기도실에 쇠사슬과 자물쇠가 필요한가요? 두 번째로 저는 벽에 글귀들을 가리켰습니다. 둘째, 이 벽에 쓰인 글들을 보세요. 여러 명의 필체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면 최소 20년은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글을 보면 1999년 언니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수 언니 말이죠. 그분도 여기서 사망했다는 뜻 아닌가요? 장모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아까 제가 확인한 의료용품들입니다. 이건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의료진이 관여했다는 증거죠. 경찰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이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지난 5년간 제가 참석했던 추도식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김 목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년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형사 습관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해 뒀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장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수의 정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올해도 더 기도해야 해요. 그 아이 안의 악한 영이 아직 완전히 나가지 않았대요. 내년에는 더 강한 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대화들을 들어보세요. 죽은 사람에 대한 추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녹음을 듣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겠네요. 하지만 김 목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들은 종교적 표현일 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한 말이죠. 그럼 이것도 영적인 의미인가요? 저는 아내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제 아내 손목에 있는 이 반지를 보세요. 아내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직접 끼워준 그 반지였죠. 이 반지는 특별 주문 제작한 것입니다. 안쪽에 우리 결혼식 날짜가 새겨져 있어요. 김 목사가 당황했습니다. 끝.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우연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5년 전 우리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바로 제 아내 해수연입니다. 사진 속의 해수와 지금 지하실에 있는 아내는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말랐지만 얼굴은 똑같았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DNA 검사도 가능합니다. 김 목사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더 날렸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 당신이 방금 보여준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그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이름을 보세요. 박정민 의사죠. 김 목사가 진단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정민 의사는 2018년에 의료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입니다. 2019년에는 이미 의사가 아니었어요. 경찰관이 놀랐습니다. 그럼 이 진단서는 위조된 거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형사 시절부터 이런 의료사기 사건들을 많이 봐왔는데 박정민 의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수배 중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이 연결고리를 전혀 몰랐어요. 지금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너무 슬픔에 빠져 있어서 의심하지 못했던 겁니다. 김 목사가 완전히 팬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25년간 이런 사건들을 봐왔습니다. 당신들의 수법은 뻔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 당신도 수배자 명단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김 목사님 운영하는 곳은 3년 전부터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단체입니다. 저도 현직일 때 관련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김 목사 신원조회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김명한 61세 사기 공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수배 중입니다. 그 순간 김 목사와 그 일당들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명한 씨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김 목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종교 탄압이야. 우리는 무죄다. 하지만 다른 경찰들이 추가로 도착하면서 모든 일당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과 장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 정말 형사였구나. 장인이 수갑을 참여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했다면 이런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5년간 형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25년간 형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호 씨, 고마워. 당신이 정말 날 구해줬어. 이제 다 끝났어. 해수야. 구급대원들이 아내를 들고 새 옮기는 동안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직의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이요? 네, 여기는 전국에 지부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 비슷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25년간 쌓은 수사 경험이 마침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구하는 데 쓰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3일 후 저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 범죄였습니다. 전국 7개 지부에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20여 명이나 발견되었거든요. 윤 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 검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직이 아니신데도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수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 아내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다면 그때 경찰서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형사님 돌아보니 40대 중반의 여성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는데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저 기억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수진 씨요? 15년 전에 도와주셨잖아요. 종교사기 사건 말이에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15년 전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였죠. 당시 20대였던 수진 씨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바치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로 수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몇 달간 그녀를 설득해서 그 조직에서 나오게 했었죠. 어떻게 여기에 뉴스에서 봤어요? 형사님이 아내분을 구하셨다고 그래서 꼭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수진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덮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이번 사건 피해자분들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수진 씨가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피해자 심리상담센터 소장 이수진 소장님이 되셨구나. 네, 형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넌 잘못한 게 없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형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인데 그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던 것이죠. 아내분도 분명히 회복하실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사가 오늘 입고 있었죠. 저는 김대호입니다. 10년 전에 김 선생님, 이번에는 바로 기억났습니다. 10년 전 의료사기 사건을 수사할 때 만났던 의사였습니다. 당시 그는 동료 의사의 불법 행위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있었죠. 저는 그의 양심적인 신고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내분 상태는 어떠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직접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트라우마 치료에는 경험이 많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형사님이 저를 도와주셨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의사의 양심을 지킨 것이다 라고 하시며 격려해 주셨잖아요. 김 의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의사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 차례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40대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 기억하세요? 죄송한데 누구신지 박미영이에요. 20년 전에 남편 가정폭력 사건 때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20년 전 제가 신참 형사였을 때 담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박미영 씨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신고하기를 두려워했었죠. 저는 그녀를 설득해서 용기를 내도록 도왔었습니다. 지금은 여성폭력 피해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형사님이 당신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던 말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녀가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A도께 전해주세요.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A도께 전해주세요.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박미영 씨가 작은 편지 봉투를 주었습니다. 쉼터에 있는 다른 언니들이 써준 편지예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는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정호 씨,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사람들을 좀 만나고 왔어. 무슨 사람들? 저는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15년 전에 도왔던 수진 씨, 10년 전에 김 의사, 20년 전에 박미영 씨까지. 정말 신기하다. 당신이 도왔던 사람들이 힘들 때 이렇게 다시 나타나다니. 아내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호 씨, 난 당신이 형사였다는 걸 왜 몰랐을까? 결혼할 때 말했는데 기억 안 나? 아, 그래. 기억이 잘 안 나네. 5년간의 감금 생활로 일부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께 편지가 와 있어요. 박미영 씨가 준 편지 봉투였습니다. 아내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 이 편지를 너무 감동적이야. 뭐라고 써 있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언니들이 힘내라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고 써놨어. 그리고 당신 자랑도 엄청 했어. 내 자랑, 얼마나 좋은 형사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읽으면서 당신이 자랑스러웠어.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호 씨, 나 정말 운이 좋았구나.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운이 좋은 거지. 그날 밤 김 의사가 직접 와서 아내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회복이 빠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주변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1년 안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하죠. 형사님 덕분에 제가 의사로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관련자들이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김요한 목사는 징역 15년, 장인과 장모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발견된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수준 씨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이들의 회복을 도왔고 김 의사도 의료진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신이 25년간 뿌린 선한 씨앗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아내가 태어나는 날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회복되면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한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25년 전에 도왔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선함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해수의 완전한 퇴원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트라우마 치료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되찾았죠. 정호 씨, 나 오늘부터 상담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 수준 씨 센터에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해자들을 도우고 싶어. 해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호 씨, 궁금한 게 있어. 뭐? 당신은 25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어? 후회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운 일은 있어. 어떤 내가 도움을 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이 도운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싶어. 그 말을 들으니 지난 2년간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건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준 씨의 상담센터는 정보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김 의사는 사이비 종교 피해자 전문 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박미영 씨의 쉼터도 규모가 커져서 더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25년간 담당했던 다른 사건들의 피해자들도 하나 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변호사가 되어 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고 어떤 분은 경찰이 되어
제 후배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혜수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씨앗이라. 응,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심어준 희망과 용기의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한 일이 그냥 직업상 의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혜수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혜수야, 너도 이제 그런 씨앗을 심을 거야. 내가 상담센터에서 도울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야. 혜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는 파주에 있는 그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이제는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수감된 후 아무도 살지 않고 있거든요. 저 집 보니까 어떤 기분이야? 응,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아.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쌍하다고, 응,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을 것 같아. 대대로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살아온 거잖아. 혜수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가해자들을 불쌍하게 여긴다니. 하지만 용서는 안 할 거야. 당연하지.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건 다른 거니까. 혜수는 정말 강해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호 씨, 우리 이사할까? 미사? 응?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어디로 가고 싶어? 바다가 보이는 곳.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그럼 부산이나 제주도는 어때? 제주도 좋다. 거기서 작은 카페라도 하면서 살까? 좋지. 나도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었어.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로 이사를 가서 혜수는 상담센터 제주집을 만들고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때대로 상담센터 일을 도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호 씨 고마워. 뭐가 5년 전 그날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리고 형사로 일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줘서 그것도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세상에는 당연한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혜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난 다시 살 수 있었어. 그리고 당신이 도왔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고. 혜수야, 이제 우리 차례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이구나. 누군가를 돕고 도움을 받고 다시 누군가를 돕는 것. 그렇게 선한 마음들이 이어져 가는 것. 오늘은 카페에 개업한 지 5달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바다를 보러 나왔는데 혜수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 파도 보니까 신기하다. 오, 뭐가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가 빠져나가잖아. 끝없이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모래사장이 조금씩 바뀌어. 그러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좋은 일, 나쁜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야. 혜수의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파도가 와도 바다는 바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라는 거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때 카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손님이 왔다는 연락이었어요. 카페로 돌아가니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김이사, 박미영 씨. 그리고 제가 과거에 도왔던 다른 분들까지. 형사님 개업 축하드려요. 어떻게 다들 여기까지? 당연히 와야죠. 형사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준비해온 화환과 선물들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카페 이름이 참 좋네요. 카페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희망씨앗 카페, 희망의 씨앗이라 정말 형사님답네요. 수진 씨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혜수와 둘이서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그런데 하나 꽤 다른 게 있어. 모 해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구나. 맞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간 형사로 일했던 것도, 해수를 구한 것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수야, 응, 고마워.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알려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마운 걸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새로운 희망을 위한 걸음이 되었고, 앞으로의 날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희망은 절망보다 오래 간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근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 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세요.